자, 73쪽의 학습활동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구현한 문화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들의 정리해보자. 자, 무엇의 차이? 공간의 차이입니다. 자, 공간이란 그럼 여기서 철거민 주거지라는 곳과 그 다음에 개천단 건너 주택가가 나오죠. 두 개의 대비되는 공간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공간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은 지호, 하나는 천국, 풀냄새, 고기 냄새, 주머니 없는 옷, 주머니 있는 옷. 자, 이쪽은 어떤 삶이다? 소외되고 가난한 삶이다. 저쪽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다. 여기서 소외 개념이 어떤 건지 어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 언급했나요? 우리 보통 이제 그 문학에서 시나 소설에서 소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단절, 어떤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얘기하는 소외도 있고요. 이 난소공에서의 소외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무엇으로부터의 소외일까? 그렇죠. 산업화가 돼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어. 자, 그런데 이런 산업화의 물결 속에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고 그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경제적 최하층민, 선인이 생겨났죠. 근데 그들은 공장에서 지문이 닳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대가는 보상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최하층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집 가운데 하나가 이 난쟁이 일가였고 그리고 왜 그 집이 그렇게 계속 대물림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세희 씨가 이제 목격한 거예요. 어느 일가를 통해서. 그리고 소설로 이제 이야기를 꾸몄죠.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가난하게 살았고 또 노비 집안 출신이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난쟁이가 뭐 가난함을 상징한다라든지 다음 학습 활동이 그런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학습 활동이 이제 난쟁이와 관련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소외라는 얘기하고 같이 이어서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하면서 이제 뭐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은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름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된다. 작가는 이러한 단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나의 가족의 비굴함. 자, 거기까지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이 답이 굉장히 긴데 알고 있는 거는 활용하여까지죠. 우리가 이 단원 초반에 저러한 명명, 저러한 네이밍, 그지? 저런 명명법은 소설에서 종종 쓰이는 기법인데 소설 감자의 주인공 이름이 복녀인 것처럼 복맞게 살아라 했는데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때로는 저런 단어적인 표현이나 단어적인 명명을 통해서 이제 작가가 등장인물 내지는 공간을 이렇게 제시한다. 근데 중학교 때라면 반어법을 물었을 거예요, 시험에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걸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얘의 효과를 물어보죠. 얘의 효과는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서 다시 읽어보자. 시작. 나의 가족의 비굴하고 성공한 삶을 공부하고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부각하고 살아가기 위해 이름을 붙여주고 이와 같은 어떤 낙원구 행복동과 같은 단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인공들의 삶의 그 어떤 비참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 무엇을 더 드러낸다? 부조리하다. 부조리한 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인간이 고통을 느끼게 되죠. 네. 아까 설명했던 소외 개념과 좀 더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 낙원구 행복동, 난쟁이, 소외 이것들이 이제 같이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인간관계의 단절도 소외지만 경제적 풍요 속에 그 어떻게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가지 못하는
경제적 최하층민의 소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설은.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좀 가볼게요. 이 작품 내용과 관련해서 두 학생이 대화한 내용이래요. 여러분, 말풍선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시작. 나는 이 작품을 읽고 고민이 많았어. 철거 개보장을 받은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가 현실에 투명하는 모습이었어. 꼭 그래야 했을까? 이 남학생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눈치야, 그죠? 왜 아버지 어머니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방법을 못 찾고 약간 체념하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좀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지. 예. 갸우뚱하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는 아버지가 계속 책 읽는 모습이 무려 3번이나 언급이 돼요. 혹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일단 72쪽에 나오죠. 어디?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뭔가 무심한 듯, 체념한 듯, 단념한 듯. 자, 그럼 나머지 2개 찾아볼까? 또 어디? 거기도 있고, 맨 아래도 있고, 또? 다들 동사무소에 몰려가서 아비규환일 이룰 때에도 한번 책 있죠? 67쪽에. 그렇죠. 15번째 아버지가 책을 읽고 전혀 그 시간과 공간에 맞지 않은 행위를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김부리 씨 어떻게 하죠?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이렇게 스스로 떨어지죠. 그 결말을 생각하고 나면 지금 이 장면들은 다소 아버지의 그 병든 모습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병들 몸도 마음도 병들었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영위해 갈 목적도 없고 체념했단 말이에요. 되게 섬뜩하기까지 하죠. 자살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다 읽고 나면 듭니다. 자, 이랬고 그다음에 이 옆에 여학생은 또 뭐라고 해야 하는지 볼까요? 난 생각이 조금 달라. 시작. 난 생각이 조금 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판할 수 있을까? 난쟁이 가족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여. 난쟁이 가족의 힘만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소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현실이 바뀌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자자손손 대물림해서 가난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몸이 다 망가지려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을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든, 정확히 말하면 원주민이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마련한 그런 거지 같은 법과 제도, 이런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죄가 없다. 그들 옆엔 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누군가가 쓴 글을 볼 거예요. 이건 받아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쓴 글인데 여러분은 이 내용에 동의하는지만 좀 보면 되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아파트 거강꾼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 지금 이 학생은 여기 아파트 거강꾼들한테 집중했군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그래서 도시 재개발은 정부에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장 보니까 생각나는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의 대사였어요. 이미 돈을 받아. 그렇죠. 쪽날개 문제 있었어요. 시에서 아파트를 마련했으니까 얘기는 그걸로 끝난 거죠. 있었죠. 그래서 한 개인은 거기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불합리해도. 따라서 이주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굉장히 명확하게 써놨죠. 이주 보조금에. 왜 현실적이지 못했죠? 이주 보조금 정책이. 소설 마지막에 나오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 일반 어떤 서민의 집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장애물들이 있어. 자, 동시에 여기 읽어볼까? 같이 시작.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의 흐름이 마음에 드나요? 무리가 없었나요? 무리가 없었어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어떤 지점에 잘 집중해서 글을 썼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다른 데 가서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네. 그게 성숙한 태도래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래요. 자, 본문과 학습활동 문제를 이 정도 마치고요. 우리 75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은요, 감상에 정리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밑줄 쳐볼까요? 새로 알게 된 내용 있나요? 당연히 없죠.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이거 보고서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밑에 봐도 돼. 자, 난쟁이가 시작.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쟁이 일화를 통해 소외된 도시 빈민들의 애환과 삶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70년대 가상의 공간인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새로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사랑과 좌절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다뤘고, 자, 무분별한 재개발로 생기는 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이 떠안았고, 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게도 무엇이 가능하도록 사람다운 삶이란 의식주 정도는 해결하고 사는 삶,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삶,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밑에 연작 소설에 관해서 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 있으면 밑줄 쳐보세요. 자, 오늘 너무 빨리 말했나? 다 읽었어? 오늘 여러분은 새로 뭘 알게 됐죠? 연작소설에 대해서 알게 됐죠. 뭔지 잘 몰랐어요. 연작소설은 무엇과 무엇의 장점을 두루 갖췄대? 그렇죠. 그 12개, 여기 12개 작품이 연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네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하나도 독립된 완결된 작품이지만 12개를 연이어 읽다 보면 어떤 내적 연관성이 있다. 그게 선생님은 다면체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가방 안에 다면체가 있는데 어떤 선분이나 어떤 모서리들이 닿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면체를 왜 큐브를 닿으면 이제 또 하나의 커다란 그 다면체가 하나가 생성되는 거예요. 각각 있는 게 아니고 이 다면체들을 어떻게 끼워 맞추다 보면 서로 선분과 점과 면이 만나면서 또 하나의 커다란 다면체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작 소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여러분과 시간이 있으면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같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것도 바로 그 문제 4번과 연관된 도시 빈민의 문제, 재개발의 문제고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우리가 줄여서 이건 또 아구사라고 그래요. 아구사와 난소공을 이거냐 뭐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그거부터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대학교는 전공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로 나아간 학생들에게 의식을 심어줘야 되고 사회 보는 눈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학회 발표에서 난소공과 아구사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읽었다라고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기 말에 선생님이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그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 기말고사 이후에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프로젝트성으로 해가지고 뭐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넣을 수 있게 뭐 융합 수업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난소공과 연관지어서 도시 빈민의 문제를 다룬 아구사를 그때 아마 심화해서 한번 할 것 같아요. 자,